유학민의 잡지사 4월호 첫 번째 페이지. 뉴질랜드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하나만 더하게 해달라 읍소하는 분이죠.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뉴질랜드 고사리는 엄청 크죠? 예. 고사리라고 분류되는 식물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양치 식물이라고 하죠. 네, 양치 식물 중에서 고사리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 식물들의 숫자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큰 거면 큰 것도 있겠죠. 네. 제가 본 건 그 원시림에 있는 엄청 큰 거. 네. 예전에 뭐 고생대 이럴 때는 그런 양치 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나면서 정글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곽재식 작가도 손이 크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벌써 4월이군요. 예, 바야흐로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맘때면 이제 노지의 어머님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나무를 캐는 그런 정겨운 뒷모습도 봄의 풍경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봄나물에 대해서 그리고 헷갈리기 쉬운 독초 이야기까지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작가님, 봄나물 종류만 뭐 냉이, 달래, 취나물, 쑥 등등등등 해서 200여 종이 된다고 하던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봄나물은 아무래도 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제 이름이 한 글자라는 것부터가 뭔가 굉장히 좀 친숙하고 오래되었고 원초적인 그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네, 쑥이라는 것부터가 일단 쉽지 않습니다. 뭐가 쉽지 않아요, 갑자기? 뭐가 쑥이라고 우리가 통상 부르는 게 생물학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한 종의 쑥이라고 단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식물 백과사전이나 식물 분류한 그런 전체적인 목록 자료를 찾아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쑥이라고 우리가 통상 부르는 식물 중에서 그냥 이름이 한 글자로 쑥인 게 있고요. 참쑥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쑥. 네, 참쑥이 있고 쑥이 있어요. 어떤 게 진짜 쑥일까요? 이렇게 참 이름을 왜 이렇게 붙여놨죠? 참쑥이 진짜 쑥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참고로 그냥 쑥이 더 진짜 쑥으로 치는 겁니다. 그런데 통상 참쑥이 있으면 그것도 그냥 쑥이라고 치고 캐서 많이들 먹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관계냐면 우리가 이제 생물을 분류할 때 옛날식으로 생물을 분류할 때 종이라는 단위가 제일 기본적인 원초적인 단위고 좀 비슷한 종끼리 묶어서 속이라는 게 있고 비슷한 속끼리 묶어서 뭐 과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쭉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스피시스, 지너스, 패밀리, 오더, 클래스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더 큰 분류로 종속, 과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묶어 나가는데 우리가 소나무 할 때 한번 얘기했었던가요?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속 정도가 비슷하면 종이 좀 달라도 대충 그냥 비슷한 거 하나로 부르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소나무라고 부르는 그런 것 중에 그냥 소나무가 있고 해송이라는 게 있고 리기다 소나무, 테다 소나무, 잡종인 리기테다 소나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심어져 있는데 그거를 뭐 구분해서 남산 위의 저소나무 이런 정도로 부르지 남산 위의 리기다 소나무 이런 식으로까지 굳이 안 부른다. 아마 말차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커피는 뭐 여러 종인데 차는 한 종이고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뭐 바닷가에 뭐 이렇게 해송이 자라나고 있으면 저기 소나무 있네라고 하면 뭐 그 정도면 다 이해하지. 저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종으로는 소나무 종이 아니라 해송 종이란다. 뭐 이렇게까지 굳이 안 합니다. 안 하죠. 연구할 때는 이제 그걸 구분해야 되지만 쑥 같은 경우에 쑥이라는 속에 포함되어 있는 종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수십 종류의 쑥 종들이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것만 해도 수십 종으로 해야 될 만큼 되게 다양한 그런 쑥 속에 속하는 쑥 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쑥, 산쑥, 참쑥, 뭐 덤불쑥 정도 이 정도까지는 거의 다 묶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통상 쑥 뜯어서 뭐 해먹었다라고 할 때 쓰는 그 쑥에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제비쑥이라든가 개똥쑥이라든가 향쑥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향쑥?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는 또 좀 꽤나 다른 것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 비슷하게 생겼는데 예를 들면 쑥 뜯어가지고 쑥떡 같은 거 만들면 그 맛이 안 난다든지 많이 먹으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 쑥 속에 속하는 그냥 쑥이나 참쑥 같은 이런 것이 유럽에서는 그 종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먹는 것들이 우리가 먹는 그 종 그러니까 겹치는 것도 있어요. 찾아보면 그런데 우리가 제일 흔하게 생각하는 쑥이나 참쑥 같은 게 유럽권에는 잘 없어요. 그래요? 대신에 유럽권에는 예를 들면 향쑥 같은 게 좀 있습니다.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향쑥 같은 거를 조금 향쑥이 더 좀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맛이 더 없습니다. 근데 향쑥 같은 거를 뜯어다가 그걸 우리나라처럼 뭐 떡이나 빵, 뭐 케이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술 만들 때 살짝 씁니다.
술 만들 때요? 약간 향을 넣기 위해서 살짝 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예. 압생트라고 하는 술이죠. 예. 그런 거 만들 때 향쑥을 넣어가지고 살짝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묘한 향이 나고 압생트를 먹으면 사람이 좀 뭔가 잘 취하고 취해도 이상하게 취한다 이런 속설도 되게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 향쑥에 들어있는 어떤 그런 독한 성분이라든가 뭔가 신경을 건드리는 성분 때문에 압생트가 그렇게 사람을 특이하게 취하는 거 아니냐라는 속설도 정말 90년대까지도 이런 속설이 많이 돌고 있었는데 네. 2000년대 이후에 연구를 통해서 그런 성분이 있기는 있는데 네. 그 정도로 강하지는 않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좀 부정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울쑥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친근한 그런 봄나물 그런 식물인데 유럽에서는 그렇게 어떤 독특한 느낌을 주는 향신료 같은 약간 그런 그 정도 느낌이네. 특이한 냄새를 줄 수 있는 그런 물질로 약간 특이하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세계적으로 교류가 많이 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네. 그래서 유럽 각국에서 이 한국 쑥 있죠. 네.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 많은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하는 그 쑥 있죠. 네. 그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외래 유입종으로 지금 막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쑥도 먹기 시작했어요? 네, 쑥을 먹기 시작한 게 아니라 예. 생태계를 좀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들여와가지고 네, 먹으려고 들여온 거 아니에요? 네. 우연히 퍼져 나간 것 같아요. 우연히? 네, 그래서 유럽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쑥이 굉장히 생명력이 강한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파괴되고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곳에서도 어떻게 조건만 좀 잘 맞아주면 막 많이 생기는 게 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흔히 한국어에서 쓰는 관용 표현으로 모든 게 파괴된 상태를 일컬어서 딴 거는 아무것도 없고 쑥만 무성하다라고 해서 쑥밭이 되었다 이런 말 사용하죠. 쑥대밭이 예, 그게 딴 거 멀쩡하게 살 수 있는 거는 없고 예, 쑥만 있다 이런 뜻으로 파괴된 상태를 일컫는 말이거든요. 네. 쑥이 이렇게 잘 자라나는 식물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에서 들어온 예를 들면 망초 같은 것도 이제 그 캐서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망초 같은 게 이제 해외에 들어와 가지고 네. 우리나라에서 뭐 19세기 이럴 때 20세기 초 이럴 때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나간 해외에서 유입된 잡초로서 생태계를 상당히 많이 파괴한 그런 식물인데요. 망초가요? 네네. 반대네. 그래서 뭐 나라 망할 때 들어와서 망초라고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뭐 이미 들어온 지 뭐 100년도 훌쩍 더 넘었기 때문에 개망초 이런 것도 있던데. 망초와도 개망초하고 개망초 비슷한 거죠. 네. 의외로 꽃은 좀 이쁘게 생겼습니다. 그래요? 어란이 이쁘게 생겼는데 그런 역할을 이제 유럽에 뭐랄까요 이게 뭐 한국인들의 역습이라고 할까요? 중국인들의 역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유럽에 많이 퍼뜨리고 있는 전해져서. 게 우리의 쑥이라고 하겠습니다. 네네.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쑥 속을 일컬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쑥 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유럽에서는 그다음에 뭐 영어권에서는 이 쑥 속을 다 묶어가지고 아르테미시아라고 부릅니다. 아르테미시아. 우리나라는 되게 친숙하니까 말이 간단하죠. 쑥. 참쑥 되게 간단하죠. 유럽에서는 이게 좀 희귀하고 신비롭고 그렇지. 약간 이런 거였던 거예요.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아르테미시아입니다. 학명인 거예요? 네, 학명에도 아르테미시아라는 말 씁니다. 네. 아르테미시아라고 쑥속을 분류해서 학명을 붙인 사람이 스웨덴의 생물학자를 힘내죠. 네, 그 아르테미시아라는 말 어디서 따왔을까요? 아르테미스에서 따온 게 따지고 보면 맞기는 맞아요. 아, 그래요? 근데 직접 유래한 것은 아니고 뭐 직접 유래했다는 설을 미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르테미스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달의 신이죠. 네. 달의 신인데 뭔가 태양과 달 뭐 이런 그 대조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약간 여성들을 도와주는 신이라는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생각이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여자한테 쑥이 좋다라든가 뭐 약간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여성의 신 여자한테 좋은 뭐 약초가 될 수 있는 쑥 종류의 식물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아르테미시아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말도 있기는 있는데. 곰도 쑥 먹고 여자가 됐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벌써 꺼내시다니. 그래요? 근데 뭐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 나오면 그 얘기 딴 하나만 해서 한번 하기로 하고요. 하나만 그런데 예고제다. 조금 더 많이 퍼져 있는 설은 뭐냐면 아르테미시아 2세라고 하는 인명에서 따온 이 이름이 아르테미시아 이 쑥이라는 이름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르테미시아 2세 이 사람이 그런 식물, 약초, 뭐 이런 향을 낼 수 있는 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밝은 여왕이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전설 때문에 그냥 뭐 여왕도 이곳저곳에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이 사람이 많이 지목을 받았느냐? 이 사람이 좀 유명한 일화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게 쑥 종류의 그런 식물하고 연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인데. 이 사람이 다스리던
이루어지던 왕국이 원래는 지금의 튀르키예 땅 쪽에 있었습니다. 예, 원래는 옛날에 우리 지난번에 그 페르시아 이란 과학기술 편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때 우리 뭐 케로스 대왕 이런 사람들이 한창 날릴 때 이런 시절에는 이 아르테미시아 2세가 다니던 그 왕국도 페르시아의 영향권 안에 있었는데 아르테미시아 2세쯤 됐을 때는 이제 살짝 반대쪽으로 더 가까운 그리스 쪽으로 조금 더 붙었을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쪽에 이 사람 이름이 많이 알려졌겠죠. 네. 그런데 그때 어떤 걸로 특히 히트를 쳤냐면 이 아르테미시아 2세가 자기 남편이 왕이 먼저 됐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왕 자리를 물려받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왕이 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게 너무나 슬퍼가지고 굉장히 멋지고 크고 아름다운 그 무덤을 되게 멋있게 건설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옛날에 고대의 세계 7대 불가사 이런 게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이 막 만들어서 막 이런 거 멋있는 게 있다 이런 식의 신비로운 게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라고 유럽 문화권에서 많이들 얘기를 했죠. 그 뭐 피라미드. 피라미드는 뭐 유일하게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로도스 성의 큰 뭐 석사 뭐 큰 그런 조상 뭐 이런 거 막 얘기하고 뭐 등대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했었는데 알렉산드리아 등대 이런 거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 중에서 좀 공중정원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랬었는데 제일 좀 뭐랄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미안합니다만 존재감이 좀 없는 불가사의까지는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 불가사의로 보통 많이들 꼽는데 제일 사람들한테 좀 재미없게 느껴지는 걸로 할리카르나소스 묘라고 하네요. 네, 마우솔로스의 영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예요? 네, 마우솔로스의 영묘. 네, 마우솔로스의 영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아르테미시아 2세가 자신의 남편을 기리면서 건설한 그런 무덤이다라는 설이 좀 유리를 하거든요. 압도적인 느낌은 아니다. 네. 그런데 이 아르테미시아 2세에 얽힌 이 전설 중에 그렇게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좀 안타까워했기 때문에 뭔가 남편하고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술에다가 남편을 화장한 뼈가루를 타가지고 조금씩 마셨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맛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맛도 없고. 네, 좀 이상하죠. 기괴하네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자신이 좀 알고 있었던 이런 쑥 속에 속하는 어느 종의 향긋한 그런 풀을 좀 집어넣어 가지고 좀 칵테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먹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유럽 문화권에서는 좀 퍼져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따와서 스웨덴의 린네가 이 쑥 속에 속하는 이런 생물들을 다 합쳐서 아르테미시아라고 유럽에서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쑥 같은 경우에는 몸에도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해서 이제 민간요법 중에 쑥뜸을 뜨기도 하고 또 소화에도 도움이 된다 널리 알려져 있는데 우리 몸에 뭐 어떻게 왜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공식적으로 뭐 잘 찾아볼 수 있는 쉬운 자료에는 뭐 이렇게 해서 정말 특효다 이런 자료가 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백과사전식으로 나열하고 있는 자료를 보면 쑥의 효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진해 거담의 효과가 있다 이런 구절이 있긴 있어요. 진해 거담? 네, 뭐 그러니까 기침 날 때 목에 좀 가래 낄 때 이럴 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기는 합니다만, 근데 뭐 명확하게 어떤 쑥에 들은 어떤 성분 때문에 뭐의 특효다 이런 게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셨듯이 예전부터 민간요법 비슷하게 여러 가지 형태로 쑥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있긴 있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우리나라의 일상에서 많이 잘 알려져 있던 그런 식물이자 봄나물이었기 때문이죠. 특이한 성분이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은 쑥에 있는 그런 특이한 성분 같은 것들이 애초에 왜 생겼느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할 때 다른 모든 좀 특이한 성분을 가진 그런 식물들 중에 비슷한 이유를 가진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차, 말차, 커피 이 이야기 할 때도 이 말씀 드렸었는데요. 식물은 동물들이 공격해 올 때 도망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방어하기 위해서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몸에 좀 독을 품는 거 이런 게 그나마 만만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독을 뭐 처음부터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독을 품어버리면 그 식물의 꽃가루를 서로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그런 곤충도 제대로 찾아올 수가 없게 되고 식물의 씨앗을 퍼뜨려주는 그런 동물도 찾아올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자기를 해칠 수 있는 정도의 동물만 방어를 하는 예를 들면
아니면 뭐 곤충의 애벌레라든가 그런 것 정도만 막아낼 수 있는 약간 약한 독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꽤나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이유로 좀 특이한 맛이 난다거나 아니면 뭐 먹었을 때 갑자기 정신이 좀 번쩍 깬다거나 사람이 먹었을 때는 그런 특이한 효과를 내는 사실은 곤충이 먹으면 애벌레가 먹으면 그대로 꼴까락하는 네. 그대로 저승으로 가게 되는 그런 정도의 독인데 네. 사람이 먹었을 때는 쌉쌀한데 뭐 이 정도가 되는 그런 것들을 식물이 품게 되는 수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런 연장선상에서 쑥 같은 거를 태우면 그 쑥에서 나는 연기 속에서 나오는 성분이 뭐 벌레류를 쫓을 수 있다, 모기를 쫓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예전에 좀 유행을 했었고 일부 검증이 되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 요즘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모기향 정도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는 뭐 관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는 수준이죠. 네. 이제 지금처럼 과학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과거에는 이런 거를 정말 많이 맹신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선 시대에는 어느 정도까지 이 쑥에 대한 믿음이 되게 커졌냐면 예. 이게 되게 크게 발달해가지고 조선 초기에 성현이 쓴 용제총화 같은 이런 책에도 나오고요. 한참 시간이 지나가지고 조선 그로부터 한 500년 정도가 지난 조선 후기에 뭐 조선왕조 실록이나 승정원 일기 같은 그런 데도 기록이 나오는 쑥의 사용법. 조선 후기까지. 네, 그러니까 좋게 한 500년 동안 조선에서 유행을 했던 그것도 조선의 일반 민가뿐만 아니라 궁중에서까지 크게 유행을 했던 그런 이상한 쑥의 효능에 대한 믿음으로 어떤 게 있냐면 어떤 게 있죠? 쑥이 단순히 그런 곤충을 좀 물리쳐준다 정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침투할 수 있는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나쁜 것까지 막아준다라는 생각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럼 쑥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뭐 쑥을 이렇게 팩을 해가지고 얼굴에 바를까요? 또 방법 아닌가? 쑥으로 네. 비누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씻을까요? 그건 조선 시대에는 그런 식으로 하기는 좀 어려웠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조선 초기에는 희한한 문화로 어떤 게 발달했냐면 네. 쑥을 한자로 애라고 쓰거든요. 애? 애호라는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애호. 호가 뭘까요? 뭐지? 호가 뭘까요? 애호. 아무거나 적당히 던져보시죠. 불을호. 불을 호? 쑥이라고 부른다? 쑥! 호랑이 호자예요. 호랑이 호자. 그건 뭐지? 그래서 쑥으로 네. 조그만하게 쑥을 뭐 이렇게 지푸라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만들었겠죠. 네. 쑥으로 호랑이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아 진짜. 그거를 몸에 지니고 있거나 네. 집 문 앞에다가 갖다 놓으면 네.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나쁜 귀신이나 사악한 기운 같은 게 집에 못 들어온다라는 게 유행을 해서 여름철에 단오 시절 정도가 되면 그거를 서로 주고받고 심지어 임금님이 뭐 직접 만드시진 않았겠죠. 임금님이 그걸 만들어서 신하들한테 나눠주는 이런 게 조선 초기부터 조선 말기까지 크게 유행을 했습니다. 근데 되게 꽤나. 쑥으로 만드니까 되게 귀엽다. 네, 그래서 수제 뭐- 인형 같아 그. 네, 뭐 요즘에도 그거를 요즘에 이제 기술이 좋으니까요. 더 뭐 보기 좋고 예쁘게 만들 수도 있겠죠. 옛날에는 뭐 그렇게까지 귀엽게 만들었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데 또 장인이 있겠죠. 그런데 기록 중에 보면 예.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 애호를 쑥호랑이를 머리에 꽂고 다녔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약간 액세서리처럼. 그러니까 조선에도 말씀하신 대로 좀 기술이 좋은 장인들은 네, 그쵸. 우리 저기 호랑이 편할 때 호랑이 그 벼슬 하는 사람 가슴팍에 붙이는 흉배에는 호랑이를 약간 좀 아이코닉하게 아이콘처럼 좀 귀여우면서도 잘 알아볼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붙이기도 했다. 그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장인들은 쑥호랑이를 진짜 귀엽게 만드는 아름답게 만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있었던 것 사진 같아요. 띄워드린 거는 그냥 굿즈랍니다. 네. 그냥 쑥으로만 만든 게 아니고. 저는 이게 이제 요즘에는 이런 혹시 쑥호랑이 뭐 좋아하는 분이 이거 뭐 제가 아나운서님 좋아하는 분이. 아마 반대로라도 네. 아나운서님 평소에 흠모하고 있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여름철 시작될 때 쑥호랑이를 선물해줘서 받은 기억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에 이런 문화가 좀 소멸되었거든요. 저는 이런 문화 요즘에요? 정도, 예. 이런 문화 정도는 좀 부활시켜도 괜찮다, 재밌을 거다라고 귀여워요. 생각을 합니다. 예. 호랑이 내지는 쑥을 자기 지역의 좀 아이템으로 이렇게 자기 지역의 특산물로 좀 내놓고 싶은 그런 지역에서 어디가 좋았나 지역이? 뭐 모르겠어요. 뭐 쑥이 어디 유명하지? 호랑이 쪽으로 밀어도 되죠. 그렇죠. 쑥은 사실 워낙에 우리나라에 다 퍼져 있으니까 호랑이 하면 뭐 인왕산 호랑이 이런 게 유명하니까 네. 뭐 종로구에서 좀 밀어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쑥으로 이렇게 호랑이를 뭐 쑥으로 통짜로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뭐 다른 재질로 뭐 소음 털로 이렇게 나일론으로 뭐 적당히 만들었는데 쑥 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향만.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머리핀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게 조선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풍습이다라고 하면서 여름철 시작될 때 주고받는 문화 좋은데요? 이런 거 있어도 우리나라에 좀 재밌지 않을까. 네. 뭐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쑥호랑이 부활시켜야 합니다. 쑥호랑이 그렇습니다. 호랑이는 쑥 먹다 못 참고 나왔죠. 그렇죠. 자꾸 이 얘기를 그렇죠. 먼저 하네요. 예. 그걸 조롱하려는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런가? 독초 얘기 이번에 한번 해볼까요? 네. 독초 얘기.
쑥은 넘어가도 됩니까? 쑥도 사실은 독초로 취급하는 곳들이 꽤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는 그 쑥종은 유럽에는 좀 없는 경우도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유럽에서 쑥 속에 속하는 다른 종 중에 좀 이렇게 독한 성분이 더 강해가지고 유럽의 그 지역에서는 쑥을 보면 독한 성분부터 먼저 떠오르는 지역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먹는 쑥을 위주로 많이 봐왔으니까 쑥 속에 속하는 다양한 식물들을 보면 저것도 먹는 거 아니냐? 저것도 향 좋은데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유럽 쪽에서는 반대로 우리나라의 쑥을 보고도 저거 독 있는 거 아니야? 저거 옛날에 마녀들이 실제로 그런 전설 유럽 쪽에는 꽤 있습니다. 마녀들이 이 아르테미시아에 속하는 뭐를 뽑아다가 뭐 마녀 이 죽 같은 걸 끓여가지고 뭐 이상한 뭐 마법의 약을 만들고 뭐 이런 식의 전설이 유럽 쪽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럽 지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쑥 있는 이런 걸 보면서 아니 한국 사람들은 저런 마녀의 독초 같은 저런 걸 도대체 왜 이렇게 해가지고 떡 만들어 먹고 있나 약간 이런 식으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봐도 이 쑥 속에 속하는 식물 중에 투존이라는 독성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뭐 투존이 그렇게까지 치명적인 독으로는 많이 생각을 안 하는데 이게 신경을 건드리는 그런 독이기 때문에 아까 지난번에 차 할 때, 차, 커피 그 이야기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식물이 동물을 공격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딱 만만하게 건드릴 수 있는 게 식물과 동물의 차이점 하면 동물은 움직여야 되니까 신경 조직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경은 전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나트륨 같은 소듐 같은 이런 물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기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뭐 근육을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는 거니까 신경을 방해할 수 있는 물질을 식물이 이렇게 만들어내면 식물은 어차피 신경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물 입장에서는 뭐 나에게 아무 문제 없는데 괜찮은데 동물이 그걸 먹으면 동물 신경에는 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런 것들이 많이 진화해서 탄생을 했는데 이 투존이라는 이것도 신경을 건드리는 그런 성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쑥 조금 먹는 걸로는 뭐 이걸로 문제될 리는 없는데 더군다나 우리가 쑥 캐 먹을 때는 쑥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봄에 캐 먹잖아요. 그때만 해도 또 이 성분이 더 별로 안 나와가지고 큰 문제는 없는데 이 투존 성분이 많이 나오는 그런 쑥을 특히나 여름철 이후에 왕성하게 쑥이 자라났을 때 이런 걸 먹다 보면 투존 성분이 꽤 많이 쌓일 수 있는데요. 투존 성분이 진짜로 몸에 많이 주입이 되면 그런 막 근육 경련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효과를 옛날에 무슨 마녀나 마법사 같은 사람들이 많이 활용했던 문화권에서는 쑥부터도 독초로 보는 그런 문화권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예전부터 몇 차례 많이 말씀을 드렸던 예로부터 연금술사 시절 때부터 내려오던 이야기로 약과 독은 거의 비슷한 종이 한 장 차이다. 양이 너무 과도하면 사람의 몸에 너무 과도한 효과를 일으켜서 독이 되는 거고 양이 적절하면 사람의 몸에 이상이 있는 거를 살짝 건드려줘 가지고 몸을 치료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연금술사 시절부터 내려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 보니까 뭐 몸에 좀 이렇게 도움이 된다, 뭐 쌉쌀해서 맛이 좋다, 향이 좋다 이런 류의 식물들이 그런 성분들이 조금만 더 과도하게 있으면 그거를 먹으면 사람 몸에 독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꽤나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이런 봄나물을 굉장히 많이 먹는 편에 속하는 아주 좀 특이한 식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산에 가가지고 봄나물 캔다라고 하다가 그 비슷한 독초를 캐 먹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당연히. 단골로 이게 뭐 매년 단골로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안전 관련된 그런 당국이나 식약처에서 홍보 자료로 맨날 내놓는 게 어떤 게 있냐면 곰취하고 이건 이름도 어떻게 이럴까요? 곰취랑 헷갈릴 수 있는 곰취하고 동이나물하고 착각하지 마라. 동이나물. 여기서 곰취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동이나물이 독초입니다. 이름도 참 희한하죠. 동이나물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진짜 맛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동의예요? 동이나물. 근데 이게 독초기 때문에 정식 이름은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데는 그냥 동이나물이라고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이나물 같은 경우에 이거 사실 거의 구분하기 되게 힘들어요. 이거 찾아보면 무슨 우리나라 당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무슨 뭐 톱니가 난 모양을 보고 뭐 털이 난 걸 보고 좀 이렇게 돼 있는데 둘 다 털 있고 톱니 있는 그거를 우리가 산에서 보고 만약 산에 있는 걸 하나를 채취해 와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찬찬히 보면 이제 구분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산에서 이렇게 보고 그거 구분하기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단골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곰취는 맛있는데 동이나물을 먹으면 큰일 납니다. 배 아프고 난리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이거 구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이 비슷하게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걸로 원추리라는 게 먹을 수 있는 건데 원추리 비슷하게 생긴 걸로 여로가 있는데 여로는 먹으면 큰일 난다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게 명이나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명이나물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명이나물이 먹을 수 있는 건데 명이나물하고 진짜 비슷하게 생긴 걸로 사실 심지어 저는 더 먹음직스럽다고 생각해요. 박새라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박새? 둘 다 좀 예쁘고 먹음직스럽게 생겼는데 박새가 전 좀 더 먹음직스럽게 나무 생긴 것 식물 같아요. 이름이 박새야? 아, 근데 박새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억새, 약간 박새, 약간 이런 어감인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이거 단골로 사람들이 실수 많이 해가지고 잘못 뽑아 먹는 그런 독초로 유명한 그런 식물들입니다. 나물 뜯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뜯어야겠네. 그렇기도 하고요. 네.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그냥 산에 가가지고 여기 뭐 명이나물 있네 이런 식으로 절대 뜯지 마시고요. 네. 그 동네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우리 동네에서는 매년 뭐 봄만 되면 산에 여기에 가가지고 명이나물을 뜯는다라고 그렇게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곳 있죠. 네. 저는 거기에서만 뜯으실 거를 추천드립니다. 예, 그리고 더군다나 아무데서나 그런 거 풀 같은 거 뜯다가 잘못하면 거기 국립공원이고 이러면 잘못하면 검거되시는 수도 있거든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예. 기왕에 그렇게 주민들이 항상 뜯으시는 맞습니다. 그거를 따라가가지고 그렇게 확인된 것만 뜯으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참고로 버섯은 아예 시도를 안 하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버섯은 그 뭐 버섯만 10년 채취하신 그런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도 자기가 전문으로 안 다루는 버섯에 자기가 안 가던 산에 가면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섯은 일반인은 진짜 아예 위험하구나. 그냥 포기하시는 게 맞고요. 네. 일반 이런 산나물도 심지어 쑥도 요즘에는 쑥도 우리나라에도 외국 쑥 종이 막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참 쑥하고 똑같이 생겨. 이거 그냥 이거 산쑥 제비쑥하고 똑같이 생겼는데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뭐 프랑스에서 마녀들이 사용하던 그런 쑥일 수 있어요. 몸에 쌓이는 거.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 동네에서 그런 마을 분들이 예전부터 뜯어서 항상 소비하고 계시던 거 그거를 따라 가지고 채취하는 거 위주로 하시기를 좀 뒤늦게 권유드립니다. 제가 박새 사진 보고 있는데 진짜 맛있게 보이네요. 네, 그게 더 예. 더 맛있어 보여요. 꼭 먹고 싶어요. 큰일 납니다. 예, 아까 이거 명이나물 나온 김에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명이나물? 예. 예. 아까 이제 쑥하고 마늘을 먹고 네. 이제 곰이 뭐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시작하는 고조선과 단군에 관련된 그런 전설 신화로 정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역사의 출발을 산나물부터 출발하는 그거 맞습니다. 예,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거든요. 네. 이제 쑥은 워낙에 우리나라의 전역에 쑥이 널려 있기 때문에 쑥은 쑥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별 이론이 없어요. 근데 마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늘은 고대에는 예를 들어서 청동기 시대 이럴 무렵, 예를 들면 진짜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을 그 무렵에는 우리나라에 마늘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마늘이 처음에 생겨나가지고 많이 유통되던 지역이 중앙아시아, 이란 그리고 뭐 이집트 북부 이런 지역에 이르는 요 중동에서 이란에서 중앙아시아 이런 이쪽 지역이었거든요. 그럼 신라 때까지는 와야겠다. 예, 그래서 뭔가 실크로드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그렇게 된 다음에야 지금의 우리가 먹는 마늘이 들어왔을 거다라는 그게 상당히 강한 이론입니다. 곰은 뭐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요. 네. 일부 의견으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곰이 쑥하고 마늘을 먹고 변신했다라는 거는 삼국유사에 실린 이야기인데 삼국유사는 고려시대 후기에 이란이라는 분이 쓴 책이죠. 네. 그러니까 그때에 탄생된 그때에 수집된 그런 신화 전설이니까 그때의 문화를 그냥 반영해가지고 이란이 생각하기에 뭐 어떤 거 먹었다고 할까? 그냥 쑥은 뭐 흔하고 쑥 말고 좀 독특한 거 없나? 마늘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식문화를 좀 반영한 게 아니겠느냐. 그때는 뭐 몽골 제국에 한번 왔다 갔던 후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이란에 있던 게 막 콸콸 소주도 들어왔는데 세상에 마늘 정도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예, 예. 대중화될 수도 있었을 만한 시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냐는 설도 있고요. 곰 이야기를 믿는 또 어린이들이 보고 있는데. 조금 더 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네. 그렇게 단정할 게 아니다. 진짜로 고조선 시대의 곰이 뭔가 먹을 만한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 예. 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마늘하고 비슷한 거에 그런 후보로 네. 그렇지만 그걸 한문으로 쓰다 보니까 뭐 동의보감이 나온 후만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산나물을 일상적으로 한국어로 부르던 말을 한문으로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할 거냐에 대해서는 혼란이 꽤나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동의보감 같은 책이 그리고 그런 허준 선조 시대에 활동하던 그런 과학자들이 양해수, 허준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를 정리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로 한글로 표기했을 때 뭐라고 부르던 그런 식물이 중국의 의학책에 나오는 한문으로는 뭐라고 쓰는 거다. 요거를 정리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노력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고려 시대에 더군다나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던 일현 같은 분은 그냥 마늘하고 비슷한 거를 그냥 한자로 마늘 산자를 써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치고 산에서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것 중에 뭐가 될 수가 있겠느냐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 그러면? 달래를 꼽는 분들이 일단 좀 계세요. 쑥과 달래다. 네, 달래가 약간 이런 좀 매콤한 맛도 있고 하니까 마늘하고 비슷하니까 달래를 표현했을 거다라는 설도 있고요. 일각에서는 이 김재희 선생님 이런 분이 이제 논문으로도 2010년대 후반에 쓰고 해가지고 꽤나 알려진 학설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산마늘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산마늘. 네, 산마늘이라고 부르는 봄나물이 있습니다. 네? 산마늘은 이름도 산마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산마늘을 일현 스님이 그냥 마늘이라고 한문으로 표기를 했고 그게 이제 굳이 이것까지 구분을 하지 않았던 후대에 그냥 마늘로 굳어졌다라는 설도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마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어떤 나물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것도 좀 설은 분분합니다만 한 가지 많이 알려진 설 중에 하나가 명이나물을 그래. 명이나물을 산마늘이라고 한다라는 장준호 이야기가 셰프도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곰이 사람으로 변신하기 위해서 먹은 게 쑥과 마늘이 아니라 쑥과 명이나물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명이나물 울릉도에만 자라지 않나요? 뭐 울릉도 산이 좀 유명하긴 하죠. 강원도 쪽에도 있는. 네, 그래서 그래서 명이나물하고 비슷한 것도 그냥 산마늘이라고 부르면서 명이나물도 부르는 뭐 이런 설도 있고 한데, 그래서 명이나물 곰 변신 성분설 이런 게 쑥과 명이나물 또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저도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믿는 편인데 어느 정도는 궁금해하는 편인데 이런 이야기가 탄생하고 퍼져 나갈 수 있었던 원인이 되는 것 중에. 실제로 곰이 봄이 되면 동면에서 깨어나와가지고 이 곰이 겨울잠을 자던 굴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겨울철에 겨울잠 자는 동안 뭘 못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거나 막 뜯어 먹거든요. 잡식이니까. 그러면 뭘부터 뜯어 먹느냐? 맛있는 봄철 산나물부터 뜯어 먹는다라는 거예요. 곰이. 그러면 우리가 이 산나물의 대표로 우리가 짜지도 이거 저희 작가님하고 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작가님이 제일 먼저 대표적으로 우리 질문에 제일 1번 질문을 올리셨던 게 쑥이잖아요. 맞아요. 만만한 게 쑥밭이 된 곳에도 널려 있는 쑥일 거란 말이에요. 곰이 좀 쑥 좀 뜯어 먹고. 그리고 옆에 보니까 보인 게 명이나물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그거를 먹는 실제로 곰이 겨울잠에서 깨서 나오면 그런 풀뿌리 같은 거 먹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네. 호랑이는 풀 안 먹는데 곰은 애초에 먹는 애잖아요. 더군다나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나오는 습성도 곰 같으면 겨울잠 자고 나올게 너무 불리하네 호랑이가. 부드럽게 그냥 갈 수가 있는 거고 곰은 겨울잠 자는 습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뭐 햇빛을 보지 않고 뭐 쑥호랑이 만들어서 나중에 조롱이나 뭐 100일 동안 어쩌고 했는데 100일 자고 올게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곰은.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뭐 쑥하고 뭐 마늘만 먹어라 산마늘만 먹어라 뭐 겨울잠 자면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된다고 뭐 이렇게 했을 수 있잖아요. 곰은. 그래서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이긴 한데 곰이 겨울잠 자고 깨어나는 습성을 그 봄철에 사냥꾼 같은 사람들이 혹은 산나물 캐러 간 사람들이 종종 보고 나서 곰이 저렇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캐먹는 나물 같은 것도 곰이 먹네 라는 거를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계속 목격을 하다가 곰이 명이나물 먹고 사람으로 변신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볼 만하죠. 일리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봄나물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나물이 있죠. 두릅입니다. 두릅. 제왕이라고까지 부르나요? 들어본 것 같은데. 네네. 두릅도 이제 약한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에 꼭 데쳐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궁금해요. 물에 데쳤을 때 독성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는지 과학적 원리가 궁금한데요. 독성이 안 사라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독성이 안 사라지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데친다고 무조건 사라지게 되는. 예를 들어서 두릅 같은 경우에는 어린 순을 두릅이 나무예요. 두릅 나무가 단단합니다. 나무로 자라나면 나무가 튼튼한 나무가 자라나요. 그런데 그 나무에서 돋아나는 그 순을 쩍 잘라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삶아가지고 먹는 거거든요. 죽순 닮았다. 그래서 저게 조금만 더 연그러도 단순히 데친다고 뭐 독이 충분히 제거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그 데친다고 뭐 열을 가한다고 다 제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소금물에 데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죠. 그런 식으로 열을 가하고 또 밖에 있는 이런 소금기 성분까지 이용을 하면 그 독을 가지고 있는 그 성분 자체가 잘 좀 파괴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공을 하면 어느 정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들이 꽤나 있는 것이죠. 식물들은 독 성분으로 많이 갖고 있는 게 알칼로이드라고 부르는 성분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알칼로이드. 네, 알칼로이드는 알칼리에서 온 말이겠죠. 네. 알칼리 기억나십니까? 알 정관사 알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랍권에서 나온 말이고요. 칼리라는 게 이제 재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식물의 잿물 같은 게 염기성을 알칼리성을 띠는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칼륨, 포타슘 편하면서 한번 맞아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팟애쉬라고 하죠. 그렇죠. 예. 이렇게 잘 기억을 하고 계시다니. 네. 그래서 식물이 애초에 이런 뭐 염기성, 알칼리 성분을 몸속에 품고 있는 수가 많이 있는데요. 뭐 그런 뭐 과거도 좀 가까운 느낌으로 몸속에 이런 알칼리 성분이 있는 그런 성분을 이용해서 알칼로이드라고 부르는 성분들을 보통 이제 그런 뭐 포타슘, 칼륨을 이용하기보다는 질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질소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이거는 기억하실까요? 지글러나타촉매. 아니에요. 무조건 던지지 마시고요. 예. 질소하고 세상에서 가장 흔한 원소인 수소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물질 뭐가 있을까요? 이거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다가 프리츠 하버라는 독일의 위대한 화학자가 이거 만드는 방법을 개발해서 암모니아? 미쳤다. 미쳤다. 맞아, 암모니아. 그래서 암모니아가 염기성을 띠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질소가 들어있는 성분으로 식물 속에서 만들어지는 염기성을 다 염기성 띠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염기성을 좀 띌 수 있을 만한 알칼리성일 것 같은 느낌이 주는 이런 물질들을 뭉뚱그려서 알칼로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칼로이드 염기성 물질들의 성질이 어떠냐. 이거 뭐 나중에 대학생들이 보는 책에는 이런 식으로 안 나와 있는데 네. 중고등학생들이 보는 참고서 같은 거 보면 산성은 먹으면 신맛이 나고 네. 알칼리성 성분은 먹으면 쓴맛이 난다. 이런 식으로 단순화해서 많이 맞아요, 적어놓습니다. 맞아요. 사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렇긴 한데 그렇다 보니까 이 알칼로이드가 들어있는 식물성 성분들은 쓴맛이 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쌉쌀한 맛이 나는 거하고 사실은 독성 성분하고 같은 계통의 물질들입니다. 근데 그게 사람의 몸에 진짜 안 좋고 양도 너무 많다라고 하면 그게 독초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대충 버틸만 하다 이 정도면. 그리고 좀 삶고 데치고 하면 좀 파괴되고 빠져나간다라고 하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나물이 되는 거죠. 그 차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몇몇 나물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나물이라고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이 두릅도 그런 계통으로 좀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나만. 아직 시간 하나만. 평소보다는 좀 네. 있어서 네. 하나 하고 하나. 마무리하면 되나요? 네. 아니에요? 그 2개 정도? 네, 두 개 하나 하고 요거 하나 하고 이야기 2개 좀, 정도? 좀 진지한 걸로 또 좋습니다. 하나 좋습니다. 하나로.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나물 문화가 진짜 발달한 편이고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할 정도로 발달했단 말이에요. 예. 뭐 이렇게 뭐 잘 처리를 하지만 독이 없는 성분 뭐 이런 것도 막 다 막 먹는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일본 사람들 중에 이상하게 자부심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신데 네. 복부심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거가 일본 사람들이 보고 요리를 보고 꽤나 있죠, 많이 먹는 있죠. 거거든요. 푸쿠푸쿠. 근데 이거를 뭐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네. 보고 요리 잘못 먹으면 사람이 바로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저거를 일본 사람들은 저렇게 별미라고 하면서 먹지? 막 이런 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막 뭐 죽음의 맛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가끔 뭐 미국이나 뭐 영국에서 다큐멘터리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일본에서 맞아요. 복선질하는 것만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뭐 이게 뭐 약간 일본의 복부심, 일본 사람들의 식문화가 되게 발달돼가지고 이런 재료까지 사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그냥 시골의 할머니들이 뜯어서 요리하는 그런 나물 요리 중에 보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뭐 먹으면 큰일 남 이렇게 하는 게 꽤나 있습니다. 고사리도 먹고. 네, 그런 게 꽤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막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뭐 한국 사람들이 나무를 캐고 있으면 큰일 난다고 막 갑자기 잡아가지고 도대체 누구를 해치려고 이걸 채취하고 있냐고 뭐 이런 경우도 이제 왕왕 있다고 할 정도인데 네.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 나물 문화는 진짜 과도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발달했을까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그 거.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뭐 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자연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지형 자체가 산도 있고 들도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라고 하니까 다양한 식물들이 다양하게 발달하기가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먹을 만한 게 잘 잡힐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1년 내내 12달 정글 기후가 계속되면 다 무슨 뭐 두릅의 새순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그냥 다 쑥쑥 다 자라나 있지. 그러니까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속되는 그런 계절에서 딱 먹을 만한 거를 잡기 좋은 데를 딱 잡아내
뽑아내면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큰 산도 있고 뭐 작은 산도 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에서 다채로운 것들을 많이 골라낼 수 있으니까 나물이 풍부해서 나물 문화가 발달할 수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이게 좀 CBS에서 얘기하기 그렇습니다만 불교 문화하고도 이거 관련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라에서 서기 529년에 신라의 법흥왕이 살생을 금지한다라는 명령을 전국에 발표한 적이 있어요. 살생을 금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기를 잡을 수가 없게 돼요. 네. 백제에서도 599년에 살생을 금지하는 법령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네. 심지어 고기 잡는 그물이나 낚싯대 같은 것도 다 파괴해버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선도 먹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어떡하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고기를 먹을 수가 없게 되는 환경 속에서 심지어 이 불교를 존중하는 문화는 고려시대까지도 쭉 이어졌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신라 고려 합해보면 한 1000년 동안 거의 1000년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이게 유지가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채식 문화, 주어진 나물을 재료로. 다양하게 다채롭게 먹는 문화가 되게 많이 발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추가로 요게 재밌는 느낌 난다. 네, 아까 뭐 이렇게 먹을 게 별로 없어서 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문화적인 것 때문에 자연 환경 때문에 뭐 이런 게 이유라고 해본다면 네. 불교 문화가 많이 없어진 조선 시대에 예. 되게 부자인 사람들은 네. 나물 같은 거 굳이 안 먹을 것 같잖아요. 네. 그죠? 네. 뭐 소고기, 돼지고기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 그죠? 그렇죠. 근데 조선왕조 실록 같은 걸 보면 네. 조선 시대의 임금님들도 나물을 구해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 조선 후기에 나온 만기 요람 같은 자료를 보면 네. 정기적으로 궁궐에 이렇게 상납해서 보내는 그런 그 자료, 그런 재료 물건들 중에 아까 말씀하신 두릅나물이 있었어요. 두릅을 진상해요? 네. 그러니까 굳이 넉넉한데 임금님이나 뭐 왕비, 뭐 임금님 어머니 이런 분들도 먹을 게 널렸는데도 두릅을 굳이 구해 먹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맛으로 먹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맛있어서. 어느 정도 고려 맛있어서. 시대, 삼국 시대 이럴 때 예. 어느 정도 이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다양한 이런 게 개발되고 나니까 네. 요즘에 뭐 먹을 거 널려 있어도 네. 뭐 두쫀쿠 사람들이 많이 소비할 수 있어도 굳이 봄동 비빔밥 이런 거 나오면 그것도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문화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나니까 맛으로 소비하는 것도 많이 좀 잘 된 것 같아요. 정말 좀 재미있는 기록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네. 1499년 음력 9월 12일 시대의 기록을 보면 임금님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강원도에서 뭐 곤드레 약간 이런 거였을까요? 강원도에서 나무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바쳐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지속적으로. 네, 예. 이 임금님 누구였을까요? 세종? 연산군이었어요. 연산군. 연산. 그러니까 그 폭군이고 사치와 향락을 즐겼던 연산군이 나무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강원도 산을 콕 찍어가지고 술안주 아니야? 술안주. 그런 걸로도 활용했겠죠. 예. 연산군이 진짜 이 사람이 진짜 폭군은 폭군인 게 네. 1505년 3월 25일 날 기록에 보면 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물이라는 재료가 유통이 될 때 현대에도 이 나물이라는 재료는 뭐가 좀 안 좋은 점이 있습니까? 유통할 때 골치 아픈 점이 뭐예요? 물기가 있어서. 물기가 있으면서 그렇게 유통이 되다 보면 잘 시든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신선하게 유통을 하기 어렵잖아요. 네. 상추나 이런 거 나오면 조금 유통되다 보면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죠? 예. 지금은 자동차로 빨리 유통을 하고 냉장 유통도 하고 그러니까 좀 오래 가지만 네. 연산군 시절에는 자동차도 없고 KTX도 없고 냉장 기술도 없었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연산군이 이게 싫었던 거예요. 신선한 나물을 먹고 싶은데 신선한 채소를 먹고 싶은데 말린 거 말고. 예, 이게 유통이 잘 안 된다는 게 답답했나 봐요. 네. 그래서 연산군이 1505년에 무슨 지시를 내리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야, 이거 진짜 연산군 진짜 뭐 진짜 희한한 사람인 것 역시 같아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네. 이 나무를 진상할 때 올릴 때 나무를 채취를 해가지고 납품을 하지 말고 뿌리째 그대로 채취를 해서 화분에다가 심은 채로 납품을 해라. 내 앞에서 뜨더라. 흙하고 같이 납품을 해가지고 살아있는 상태로 들고 와서 이게 뭐 화로해도 아니고 세상에 활 나물입니까? 그러네 진짜. 그런 기록까지 남겼어요. 와. 그러니까 이게 맛으로 나물을 먹은 게 되게 강한 그러네요. 면이 예, 있을 거다라고 그러네. 충분히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다가 추가로 네. 조선 시대는 이 백의 숙제라는 아. 중국 고전에 나오는 인물을 되게 충성의 상징으로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되게 강하게 있었습니다. 백이 숙제가 살면 뭐 하오리까. 그 노래를 아시면 좀 연배가. 저도 뭐 네. 먹을 만큼 먹었죠. 그래서 이제 옛날 중국 고전에 보면 네. 이제 주나라가 은나라,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새 세상으로 다 엎을 때 그게 이제 못마땅해 느껴져가지고 산으로 숨어 들어가가지고 농사는 안 짓고 산에서 나는 고사리만 먹고 살았던 백이라는 사람, 숙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조선시대는 충절의 상징으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고려시대 삼국유사 이런 책에 보면
고구려에서 영토를 넓혔을 때 이 백이 숙제가 살던 이 지역까지도 고구려가 좀 점령을 해가지고 그 일부이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도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내적 친밀감을 많이 느낄 만한 대상이기도 했던 거예요. 고려 시대 때는 임금님에게 충성 이런 거 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존경하는 문화도 있었거든요. 그냥 고사리를 먹는다라는 게 좀 우아하고 멋있고 충성의 상징. 이런 어떤 유교 문화의 상징으로도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왜 언급을 하겠습니까? 제가 또 요즘 유행하는 거에 끝물을 또 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요? 백이 숙제가 들어간 그 산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수양산입니다. 수양산. 아, 근데 그러면 수양산에 수양하면 생각난 인물 누구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수양대군이 생각나는데. 수양대군이죠. 예. 수양대군이라는 그 이름을 원래 수양대군이 이름이 그러니까 칭호가 수양대군이 아니었어요. 한평대군이니까 다른 이름이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세종대왕이 1440년대 중반쯤에 어느 날 갑자기 자세한 사정은 조선왕조 실록에는 안 기록돼 있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너를 이제부터 수양대군으로 고쳐서 칭호를 바꾸겠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때 수양대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근데 수양산 할 때 수양하고 수양대군의 수양하고 한자도 똑같아요. 그럼 좀 의도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세종대왕이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수양대군한테 이런저런 일도 많이 시켰거든요. 저는 눈치를 챘던 것 같아. 앞을 내다보셨구나. 얘는 똑똑하긴 한데 너무 야심이 많은 것 같다. 근데 지형님 문종이 임금님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때 이상한 마음을 먹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를 제 생각에는 세종 임금님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칭호를 충성의 상징인 고사리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백이 숙제의 수양산에서 딴 수양대군으로 붙여줄 테니까 제발 좀 마음에 새기면서 임금님 형님한테 충성할 생각을 해라. 이거 진짜 상상입니다. 상상입니다. 진짜면 너무 전율인데요. 정식으로는 이유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한평대군, 진양대군 갔다가 수양대군. 그래서 수양대군으로 굳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다가 굳이 수양대군을 한 이유는 그거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진짜. 근데 이름을 아무리 개명을 아무리 해가지고 개명은 아닙니다만 아무리 그렇게 칭호를 바꿔서 아무리 못난이라고 별명을 불러도 예쁜 사람은 계속 예쁜 거고 예쁜이 불러도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양대군 결국 단종을 배신을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나무라고 얽혀 있는 수양산에 갖다 붙여볼 만한 이야기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벌써요? 이제 진짜 시간이 다 찼는데 짧은 거 하나 정도? 중자로. 이게 짧게. 요새 중자가 너무 대자화돼가지고 짧게 줄여서 하나 하겠습니다. 울면 정도로 해주세요. 울면. 그래서 요 얘기도 오다가다 비슷한 이야기 하나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조금 더 나물 이야기 나왔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 나물이 아까 신경을 건드려가지고 동물을 탈나게 하는 그런 계통의 알칼로이드 성분들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삐끗하면 독초가 된다는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 독초로 착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나물로 착각할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풀 중에 미치광이 풀이라는 풀이 있어요. 미치광이 풀. 미치광이 풀 사진 같은 거 찾아보시면 그거 굳이 찾아가지고 또 산에서 구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이게 잘못 먹으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큰일 나요. 근데 이거 딱 보면 약간 좀 먹음직스럽게 생겼어요. 또 한국인의 시각으로 보면 왜 이렇게 다 사진으로 보니까 맛있어 보이냐. 미치광이 풀이 약간 쌈채소 같은 걸로 먹으면 진짜 괜찮게 저도 생겼어요. 그 생각했어요. 된장에다가 밥 올려서 먹으면 큰일 납니다. 미치광이 풀 증세가 어떤 증세겠습니까? 미치광이 풀 먹으면 일단 미치광이 풀에 들어있는 당연하죠. 미치광이니까. 미치광이 풀에 들어있는 그 성분으로 제일 먼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게 아트로핀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아트로핀? 아트로핀이라는 성분은 일단은 많이 몸에 들어오면 죽는 성분입니다. 그래요? 신경을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심장 이런 신경도 다 어지러 놓기 때문에 사람을 죽게 하는 그런 성분으로 쓸 수 있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아트로핀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느냐? 아트로파라는 식물 이름에서 왔는데 아트로파라는 식물 이름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트로포스라는 여신에서 왔거든요. 여신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할머니 요정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운명의 새 여신이 있다. 운명의 시를 짜내는 클로토라는 여신이 있고 그 동생인 리케시스라는 여신이 그 시를 감고
아트로포스라는 막내가 그 시일을 끊는데 그 시일을 끊는 시점이 그 시일이 상징하는 사람이 목숨이 끊어지는 시점이다. 수명을 관장하는. 네, 그래서 아무리 높은 신이고 아무리 세상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이라도 아트로포스 사람의 명주를 상징하는 시를 끊는 시인만은 건드릴 수 없다. 이런 얘기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아트로포스의 이름을 딴 아트로핀이 그래서 독약인 거예요. 자,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아트로핀이 신경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심장이 거의 뛰지 않을 때 아트로핀을 살짝 넣어주면 심장 신경이 오히려 좀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안 뛸 때 응급약으로 사용하는 게 또 아트로핀이기도 합니다. 희한하죠. 네, 그런데 이게 미치광이 풀 말고도 이런 게 들어있는 산에 있는 독초들이 꽤 있어요. 그래요? 네, 이런 게 이 미치광이 풀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잎 하나 뜯어먹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럼 하면 큰일 나. 최소한 그 정도만 먹어도 뭔가 복통. 약간의 뭐 코피, 뭐 어지러움 이런 게 있을 수. 시도 왜 그렇게 위험한 말? 그러니까. 시도하시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이것도 괜히 뭐 시도하시면 안 돼요. 그냥 파는 거 드세요. 파는 거. 신경이 엉망이 되기 때문에 희한한 증상이 나타나고요. 아트로핀하고 또 같이 들어있는 이 미치광이 풀 같은 이런 풀의 성분으로 무엇이 있느냐? 스코폴라민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건 뭐죠? 네, 스코폴라민은 이 스코폴라라는 풀이 우리나라에서 미치광이 풀이라고 부르는 풀하고 비슷한 풀로 유럽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인데요. 스코폴라민을 먹으면 신경 중에서도 이 뇌 근처에 있는 신경을 확실하게 좀 마시가게 파괴해 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신을 이상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환각을 보게 하는 이런 효과도 막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옛날 전설 같은 거, 혹은 최근에까지도 나와 있던 여러 가지 옛날 이야기 이런 것 중에 보다 보면 깊은 산에 산길을 가고 있는데 귀신이 많이 나온다는 산의 언덕길을 가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절대 사람이 나타날 이유도 없고 나타날 이유도 없는 그런 시간과 장소에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서가지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히히히히히히히 이렇게 웃는다든가 혹은 이렇게 운다든가 저거는 분명히 귀신이다라고 해서 도망갔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많이 내려오고 있죠. 그렇죠. 요즘도 어디 산골에 가면 이런 거를 내가 작년에도 봤다라는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뭐 때문이겠습니까? 잘못 뜯어먹어서. 봄에 산나물 캐러 올라가가지고 혹은 또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을 걸 채취하러 산에 올라가는 경우 있겠죠. 이렇게다가 미치광이 풀인데 여기 삼채소 아니야? 혹은 미치광이 풀하고 비슷하게 아트로핀, 스코폴라민 이런 거 있는 성분인데 이렇게 해서 먹다가 한번 이렇게 뇌가 파괴가 되면 산을 그렇게 막 뛰어다니고 이상하게 웃거나 이상하게 우는 이런 증상을 보이게 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수많은 귀신 이야기의 원인이 산나물로 오판된 독초 때문에 생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거 마무리로 잠깐 진짜 이거 딱 교훈적이고 딱 좋은 것 같은데. 75초만. 75초. 네. 마무리 진짜 하라는데요. 75초 진짜 엄격하게 가겠습니다. 스코폴라민을 극소량으로 사용을 하면 사람의 이런 뇌 쪽에 있는 정신을 약간만 죽여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뭔가 너무 민감할 때 약간 약하게 죽여주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죠. 이런 용도로 우리나라에서 비슷하게 보셨어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는 패치 형태로 붙이는 약이 있습니다. 뭘까요? 금연약. 금연약은 이제 니코틴 넣어주면 되니까. 근데 니코틴도 알칼로드 일종이니까 비슷하게는 보셨는데. 뭐죠, 근데 그런 식으로 그 이상으로 자주 쓸 수 있는 약이에요. 멀미약. 스코폴라민을 미치광이 풀에 있는 걸 막 뜯어 먹으면 사람의 뇌가 파괴될 수 있는데 아주 약한 농도로 피부에 조금씩 스며들게 하면 사람이 멀미에 민감해지는 정도만 살짝 잠재울 수 있을 정도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멀미약 같은 거 어린애들이 함부로 붙이면 큰일 난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이게 스코폴라민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너무 민감한 어린애들에게 많은 양이 들어오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약사 선생님하고 상담한 다음에 꼭 멀미약도 쓰시랴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봄 기운 가득 담아서 오늘 봄나물 이야기와 또 꼭 주의하셔야 할 독초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곽실 작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